사이다 무비튼. 나는 남편과 3살 된 딸아이와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시댁과 절연한 상태이다. 절연하게 된 이유는 아직 왕래하던 시절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는데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도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딸아이에게 달걀이 들어있는 과자를 자꾸 먹이려고 하는 시어머니가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천만다행으로 내가 미리 알아채고 전부 차단했지만 알레르기 식품을 섭취했을 때 어떤 무시무시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전혀 이해 못하는 시어머니는 달걀 때문에 죽었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다 라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고, 이대로 뒀다가는 딸아이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생각에 절연 의사를 남편에게 전달했다. 처음 남편은 내가 너무 오버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동조하지 않았지만 전에 딱 한 번 시어머니가 만든 요리에 달걀이 들어있는 걸 우리 둘 다 발견하지 못한 적이 있는데, 그때 딸아이가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큰일 날 뻔했던 적이 있었다. 다행히 서둘러 병원에 간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또다시 달걀을 먹이라고 할 거고, 그때도 무사할이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딸아이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고 있었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딸아이에게 달걀이 들어있는 음식, 과자 등을 먹이려고 시도하는 게 여러 번 적발된 상황이고, 적발된 횟수만큼 딸아이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절연해야 하는 이유로 부족한 거냐. 내가 피 튀기며 역설하자 남편도 내 의견을 수용했다. 물론 절연 의사를 전달하자 시어머니는 당장 내 손녀 돌려내! 내 아들 자식이며 이 집안 자손인데 어디 감히 너 따위가! 라고 분노가 하늘을 찔렀지만 나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절대 딸아이를 시어머니와 접촉시키지 않았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도 포기했는지 잠잠해졌다. 최근에는 딸아이를 데리고 오라는 성화도 없어지고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그날 나는 먼저 주에 딸아이가 아파서 평일에 다른 사람과 스케줄을 교환하고 급히 휴무를 냈기 때문에 대신 일요일이지만 출근하게 됐다. 당연히 딸아이는 남편한테 맡기고 집에서 나왔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장을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 남편이 딸아이가 이상하다면서 당황한 말투였다. 아직 감기가 덜 나와서 그런가 했는데 남편 입에서 경악스러운 말이 튀어나왔다. 남편은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고 시어머니가 딸아이에게 쿠키를 몇 개 먹였는데 갑자기 딸아이가 숨을 못 쉬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았다는 거였다. 나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지만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고 악을 썼다. 시댁은 멀지 않았고 정신없이 운전해서 시댁으로 갔다.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딸아이는 괴로운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남편은 놀라서 허둥지둥하고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분노가 폭발했다. 분명히 말했죠. 달걀 알레르기라고요. 달걀이 들어간 건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왜 달걀을 먹이지 못해서 안달이세요? 제 딸 죽이려고 작정하셨어요? 네? 격분한 나는 시어머니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들었는데 남편이 내 뺨을 때렸다. 엄마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랬겠어? 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구급차 불렀으니까 진정하고 조용해. 라며 나한테 명령조로 말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더니 알레르기가 뭔지 알고나 있는 건지 달걀은 절대 먹이면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했는데, 그리고 이미 절연한 시댁에 왜 딸아이를 데리고 온 건지. 경솔하기 짝이 없는 남편의 행동에 뇌혈관이 다 터져버릴 것 같은 분노가 올라왔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구급차에 같이 타고 딸아이와 병원으로 향했다. 다행히 구급차 안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딸아이의 숨소리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병원에서 하룻밤 입원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딸아이를 병원에 두고 짐을 가지러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같이 뒤따라 병원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한테 대고 멀쩡하기만 한데 무슨 넌 아무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웬 수선이 그렇게 심하니? 내가 보기에는 네가 너무 부풀리는 경향이 있어. 알레르기는 무조건 피하는 게 장사가 아니야. 조금씩 먹여서 적응하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내가 다 뜻이 있어서 한 일이라고. 알아들어? 여전히 뻔뻔한 시어머니를 보자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딸아이가 숨도 못 쉬고 괴로워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적응을 시켜가다니
근본 없이 떠드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들어주지. 남편은 옆에서 맞아, 옳은 말 틀린 거 없어. 지금 보니까 구급차는 굳이 부를 필요도 없었구만 뭐. 옆집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 남편이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내 안에서 무언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짐을 챙겼다. 짐을 챙긴 후 현관 열쇠를 교환하기 위해 업체에 연락한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내가 다시 병원에 왔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에 대고 남편은 집에 왔는데 문이 안 열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면서 열쇠 업체 전화번호를 물어보길래 이혼할 거니까 굳이 집에 들어갈 필요 없다고 말해줬다. 그러자 남편은 뭔 개뼈다귀 같은 소리냐며 화를 냈다.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한 아빠하고 딸을 분리하는 게 정상적인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해줬다. 네 짐은 딸아이가 태어난 후 시댁으로 다 보낼 거고 배송비도 네 부담으로 할 거라는 것도 알려줬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할 거라고 하자 너 미쳤구나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내가 독신 때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서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다. 그러자 남편은 내가 애 아빠야. 네가 뭔데 전부 다 멋대로 정하고 난리야? 라며 북권을 주장했지만 위험한 거 알면서 거기 데려갔으니까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거야. 알레르기 일으키게 만든 책임은 어디 가고 아빠 타령이야? 라고 대꾸해줬다. 또 시어머니한테는 이번 일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거라고 하자 그거 두드러기 좀 난 거 같고 이혼에 위자료에 너 머리가 이상한 거 아니니? 라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지만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알면서 먹였다는 건 이미 그 행위 자체로 살인미수이며 인간이 아니라 인간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딸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건넸다. 남편은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울 수 있을 것 같냐며 딸아이를 방패 삼으려고 했다. 며칠 못 가서 징징거릴 게 뻔하고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는다며 은근 겁을 줬다. 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직이었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딸아이와 둘이서 평범한 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한편 시어머니는 시댁으로 갑자기 구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다는데 손녀가 몸이 안 좋았는데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면서 구급차를 부르고 소란을 피우더라고 라며 자기 잘못은 쏙 빼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동네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사실 그대로 전달한 결과 팩트를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다들 질겁하면서 할머니가 손녀를 죽이려고 환장한 거 아니냐며 동네가 들썩일 정도로 소문이 돌았다. 그 일로 남편이 나한테 화를 냈지만 같은 소문이 남편 회사에도 퍼진 건 두말하면 잔소리. 회사에 자기 딸을 죽이려고 한 모친을 감싸면서 아내한테 폭력을 행사한 폭력 남편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에 높은 분이 나서서 그런 인간을 우리 회사에서 월급 주면서 데리고 있을 이유가 있나? 라고 한마디 하자 남편은 바로 해고당했다고 한다. 패거망신 수준의 상황에 처하자 남편은 이게 다 내 탓이라면서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떠벌리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사달을 냈다며 나를 협박했지만 누가 봐도 이 사달이 난 원인은 모두 네 탓이라는 사실. 처음부터 시어머니의 빈약한 알레르기 상식을 열심히 일깨워주고 절대 달걀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만 지켰어도 이런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시댁에만 데려가지 않았어도 딸아이의 생사가 오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00번을 다시 생각해도 이건 모두 남편의 자업자득이며 나는 1도 동정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이번 사태를 알게 된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다시 찾아와서 딸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며 친정으로 오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다. 나는 부모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지 10일 후 남편은 폭망한 자기 처지에 대한 울분을 사귀지 못했는지 아파트로 찾아와서 한참 문을 두드리다 갔단 얘기를 나중에 옆집 사람한테 들었다. 남편의 목표는 나한테서 딸아이를 뺏어가는 거였던 것 같다. 우리 집은 1층이었고
새벽 1시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친정으로 이사를 한 뒤여서 그 집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당연히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심지어 남편을 잡아서 깔끔하게 제압한 후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넘겨줬다고 한다. 체포 당시에 남편은 경찰한테 계속 여기는 내 집이야 라고 주장했다는데 처음부터 그 집은 네 집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번 일로 남편은 악행이력 추가, 한밤중에 남의 집에 쳐들어갔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그 결과 재취업의 길도 막히고 말았다. 지금은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한다. 전 남편 방은 쓰레기와 악취로 넘쳐나고 폐인 수준이라고 한다. 반면 나는 딸아이와 친정에서 잘 지내고 있다. 딸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나 다름없는 인간들에게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와 사이가 안 좋았다. 사이가 안 좋은 건 언니가 내 물건을 자기 물건인 양 함부로 손을 댔기 때문이다. 고딩 때는 내가 알바한 돈으로 산 옷을 몰래 갖다 팔아서 자기 용돈으로 쓴 적도 있다. 그건 약과였고 내가 알바에서 받은 월급을 내 지갑에서 몽땅 다 훔쳐간 적도 있었다. 물론 엄마는 언니를 야단쳤지만 엄마 모르게 나쁜 짓을 하는 적이 더 많았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언니였다. 그래서 대학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했고 진학을 기회로 언니와 떨어져서 지낼 수 있게 됐다. 내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나는 공부머리가 있는 편이었고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좋은 회사에 무난히 취직했다. 한편 언니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하고 지금은 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다고 엄마한테서 전해 들었다. 나는 언니 일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출산 소식을 들었을 때도 엄마 통해서 축의금만 전해준 정도였고 언니와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은 없었다. 나는 오직 내 생활에만 충실했다. 몇 년간 회사를 다니다 창업에 관심을 두게 됐는데 그동안 모은 돈에 은행 융자를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와 벤처 회사를 세웠다. 운이 좋았는지 좋은 인재들을 사원으로 돕고 시작과 동시에 회사는 급성장을 기록, 사업은 대성공이었다. 다만 너무 일만 한 탓인지 남친이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본가 근처에 살다 보니 아주 가끔씩 언니와 마주칠 때가 있었다. 너 사업 잘 나간다던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니? 돈 벌면 뭐해? 매력이 없어서 남친 하나가 없는데? 라고 비꼬기 일쑤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갓 30이었고 결혼에 대해서 쫓기는 기분 같은 것도 없었대. 언니 말은 귀뜸으로도 안 들었대. 언니 아들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됐다는데 언니한테 요즘 새 남친이 생겼는지 툭하면 조카를 엄마한테 맡기고 나돌아다녀서 엄마가 은근히 걱정하는 눈치였대. 남자한테 팔려서 육아 방치 부모가 된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인 것 같았대. 어쨌든 나는 언니와는 조금도 얽히고 싶지 않았고 엄마 마음도 이해는 갔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수수방관하고 있었대.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언니가 조카를 엄마한테 떠넘겨놓고 남자랑 놀러 갔는데 엄마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긴급 입원을 했단 얘기였대. 그래서 결론은 언니가 올 때까지 나더러 조카를 돌보라는 거였대. 사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조카를 갑자기 케어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대. 하지만 언니는 전혀 연락이 안 됐대. 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입원을 한 마당에 남은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거절이란 선택의 여지는 없었대. 엄마는 병원에서 조카한테 돈을 쥐어주고 택시에 태워서 나한테 보냈대. 첫 대면한 조카는 몸집이 작고 얌전해 보이는 아이였대. 너 점심 먹었어? 배는 안 고파? 내가 밥 먹었냐고 묻자 조카는 아직 안 먹었어 라고 하길래 냉장고에 있던 재료를 꺼내서 오므라이스와 수프를 만들어서 조카에게 먹으라고 했대. 그러자 조카는 먹고 싶은 눈으로 음식을 쳐다보면서도 먹어도 되냐고 자꾸 되물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대. 먹어도 된다고 하자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폭풍 흡입을 했대. 좀 천천히 먹어. 그렇게 먹으면 체해.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천천히. 너 그렇게 배고팠니? 응,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무것도? 아침밥은? 내가 한 질문에 조카는 천천히 고개를 옆으로 저었대. 설마 하면서 어제는 뭐 먹었냐고 묻자 어제도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했대. 나는 너무 놀라서 어쩌다 그렇게 밥을 굶었어. 엄마는 뭐하고? 엄마가 밥 안 해주니? 놀라서 질문을 하자 경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 엄마는 나한테 밥 해준 적 없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저것 물어본 결과 언니가 어떤 엄마인지 진상이 드러났다. 우선 언니는 조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밥을 해준 적이 없는 듯 했다. 자기 남친하고 먹을 때는 요리도 하고 외식도 하면서 조카한테는 슈퍼에서 파는 유통기간이 지난 도시락이며 빵을 사 먹였고 그것마저도 없을 때도 있어서 이틀이나 굶으면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참은 적도 있다고 했대. 요즘은 할머니한테 맡긴 적이 많아서 그럴 때는 밥을 제때 먹을 수 있었다고 했대. 그 말을 듣고 아동학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대. 그런 얘기를 왜 할머니한테 진즉에 안 했냐고 묻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말을 안 했다고 했대. 그럼 엄마는 집에서 뭘 해? 아무것도 안 해. 나 때리는 거 말고. 조카의 발언에 놀란 나는 조카의 옷을 들추고 몸을 살펴보다가 여기저기 멍든 자국을 확인했다. 오늘 처음 본 조카이긴 하지만 폭력이라니 용서가 안 됐다. 그 순간 언니에 대한 불같은 분노가 치밀었다. 조카가 밥을 다 먹은 후 차에 태워서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자세히 검사를 받아보게 했다. 멍자국이 심한 걸 보면 장기간에 걸쳐 폭행을 당했을 가능성과 어린아이니까 장기관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걱정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의사에게 진단서를 부탁했다. 나는 조카 데리고 가서 옷도 사주고 좋아하는 간식거리도 고르고 싶은 대로 고르게 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조카 가방이며 물건들을 챙기러 언니 집에 잠시 들렀는데 집안에 들어선 순간 멘붕. 집안에는 마시고 버린 맥주캔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재떨이의 용량을 초과한 담배꽁초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성인 남자의 물건이 곳곳에 있었고 이 집에서 챙기려고 했던 조카 가방은 재떨이 대용이었는지 담배 땜빵 자국이 무도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광경에 나는 정신이 멍해졌다. 그리고 나는 결심하게 됐다. 언니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나는 다시 조카를 데리고 새 가방을 사러 갔고 학용품도 모두 새로 장만해서 다음 날부터 등교할 때 내고 가게 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새 가방을 든 조카는 기쁜 표정으로 등교했다. 그리고 그날 내가 의도하고 예상했던 대로 언니와 남친은 체포됐다. 나는 어제 바로 조카를 데리고 아동상담소와 경찰서를 찾았다. 조카의 신빙성 있는 발언과 멍자국을 증명해줄 진단서까지 준비된 상태에서 경찰은 언니와 남친이 돌아온 타이밍에 움직였고 상해죄로 체포했다. 언니는 조카 앞으로 아동수당이 입금되자 그 돈으로 남친과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모양이었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도착해서 언니가 체포된 걸 내 눈으로 확인했고 언니도 내가 경찰서에 온 걸 보더니 이건 네가 꾸민 짓이지? 네가 뭔데 날 모함해? 당장 내 아들 친수 데려와! 내가 무죄라는 거 밝혀낼 테니까! 라고 소리치길래 언니 아들인 건 맞지만 그렇게 못하겠는데? 어차피 언니랑 저 남자는 감옥에 가게 될 테니까 언니랑 앞으로 같이 살 일도 없을 거고 진수는 내가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서 받아놨어. 언니네 집도 이미 경찰이 현장조사 마쳤고 언니가 진수를 학대한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는 뜻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거기서 빼! 상관이 아주 많던데요? 진수가 이미 다 말했어요. 어린애 하나를 어른 둘이서 지옥에 살게 했던데? 이번엔 당신들 차례야. 당신들도 지옥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각오해. 내가 독하게 말하자 두 사람은 고래고래 괴성을 질렀지만 이 두 사람에게 베풀 관용 따위는 없었대. 엄마한테도 조카와 언니 일을 말해뒀고 엄마는 언니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면서 자기가 좀 더 빨리 알아채고 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언니와 남자는 재판을 통해 엄중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건 당연한 결과였다. 나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철두철미하게 학대 실상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나는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조카를 내 양자로 입양했고 내가 책임지고 진수를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소 후 언니가 진수한테 어떤 애를 끼칠지 알 수 없으니까.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엄마도 상태가 호전됐고 조카도 잘 돌봐준 만큼 건강해졌다. 살도 붓고 키도 크고 다른 아이들과 별 차이가 없어졌다. 진수에게 앞으로는 이모가 엄마가 될 거야.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자 진수는 화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왔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내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될 거라곤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지만 폐륜적인 두 사람에게서 진수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 두 사람은 몇 년 더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하겠지만 솔직히 그 정도로도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 우리 부부는 시댁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아직 신혼이었지만 아이는 없었기에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다. 어머님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사 들어온 첫날에 너희들이 있으니까 이제 생활비는 안 벌어도 되잖니? 나 일 관두고 왔어. 미리 말도 없이 퇴사하고 오셨다. 생활이 어려워질 정도는 아니었으니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이 집안일은 우리 둘이 반반씩 나눠서 하자꾸나 라고 하시길래 상식적인 분 같아서 안심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현실은 전혀 달랐다. 넌 매일 청소기 돌리고 빨래랑 화장실 청소 등 집안일이랑 요리도 맡아주렴? 라며 떠맡기길래 너무 황당했다. 그런 청소나 요리는 번거로우니까 당연히 그걸 반으로 나눠서 같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문이 들어서 어머님께 물어봤다. 그래도 아직 신혼이기도 하고 솔직히 어머님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네? 그럼 어머님은 뭘 담당하시는 거예요? 나도 다 할 일이 있지. 꽃에 물도 줘야 되고 장보기도 해야 되지 않니? 그러니까 생활비는 나한테 주렴. 경악스러운 어머님의 대답. 꽃에 물 주는 건 몇 분이면 끝날 일이고 장보기도 직접 안 가고 인터넷으로 시키면 딱히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다. 그걸 집안일이라고 할 수 있나 싶었지만 이제 막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 난 꾹 참고 애교 섞인 웃음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진짜 큰일은 그때부터였다. 어머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얼마쯤의 돈을 건넸는데 그 돈을 며칠 지나기도 전에 다 써버리는 거다. 예, 장 보러 가게 돈 좀 주렴. 저 며칠 전에 20만 원 드렸잖아요. 그 정도면 마트 몇 번 가면 금방 다 쓰지. 그 20만 원은 적어도 열흘은 버텼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넸던 돈인데 어떻게 그걸 며칠 만에 다 써버릴 수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또 드리는 건 뭐야? 그럼 너희들이 쓰는 물건이랑 식재료 못 사게 돼도 괜찮단 말이지? 그건 내가 산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어머님이 돈을 요구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또 10만 원을 건넸는데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매번 깜빡했다는 말로 넘어가니 정말 곤란할 따름이었다. 물론 남편에게도 이런 일에 관해서 얘기를 전했고 남편이 어머님께 따끔하게 한마디씩 하곤 했지만 어머님은 늘 깜빡했다고만 한다. 이런 식이면 우리 둘이 살던 때가 훨씬 돈이 덜 들었다. 물론 사람이 하나 늘었으니 식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해도 너무하단 얘기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시누이가 찾아왔다. 시누이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있는 힘껏 날 노려보며 본인이 윗사람인 것처럼 굴었다. 저기요 언니, 여기 아직 청소 안 됐는데요? 여기 설거지도 있잖아요. 일 마치고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미안해요. 그리고 그 설거지거리는 어머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에? 뭐야? 설마 엄마가 쓴 그릇은 안 치우는 식으로 우리 엄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설거지는 다 끝내고 가지만 아침을 늦게 먹는 어머님은 본인이 원하는 식사를 만들어서 드시고 뒷정리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점심때도 똑같이 반복하니 내가 퇴근하고 오면 싱크대가 그릇으로 가득 차 있다. 시누이는 시댁에 올 때마다 시집살이까지는 아니지만 깐깐한 말투로 잔소리를 마구 퍼붓는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나에게 어떤 말을 던졌다. 설거지거리가 또 잔뜩 쌓여있잖아. 우리 엄마 돈 마음대로 쓰면서 기생하고 있는 주제에 집안일까지 안 하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지? 뭐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들 같은 기생충은 빨리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나이 먹은 우리 엄마 돈을 뺐다시피 하질 않나.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엄마는 소심해서 말도 못 꺼냈겠지만 난 절대 안 넘어가. 어머님이 신우이에게 어떤 거짓말을 해왔는지 알게 되었고, 아, 그래요? 알겠어요. 남편이랑 얘기해볼게요. 그렇게 대답한 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바로 신우이가 한 말을 전했다. 그러자 당연하게도 남편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집을 새로 구할 필요는 없었다. 남편 회사에서 제공하는 최신식 주방이 딸린 좋은 사택이 있어서 짐을 옮기기만 하면 됐다. 그리고 큰 짐은 나중에 옮기기로 하고 일단 당장 필요한 물건들만 전부 가방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다음날 신우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는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이 집에서 나가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기생충하고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으셨을 텐데 좋으시죠? 라고 선언하자 어머님은 아차 싶은 얼굴로 우리를 쳐다봤다. 그런 거 아니야. 네? 뭐가 아닌데요? 저희 부부가 어머님 돈을 빼앗고 집안일까지 시키는 기생충인 거잖아요. 그래, 빨리 나가버려. 잠깐 기다려. 하고 말리길래 우리는 신우이에게 시댁으로 들어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줬다. 우리 부부는 원래 둘이 살고 있었는데 혼자선 집안일도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 수입이 너무 적어서 이대로 가다간 고독 쌓일 것 같다면서 꼭 당신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어머님은 쌩쌩하셨고 집안일과 요리는 나한테 다 떠넘기군. 당신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를 돈을 마구 축내는 생활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니까 참고 있었는데 기생충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더 따질 것도 없었다. 사정을 알게 된 신우이는 파랗게 질려서 어머님에게 이 얘기가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든 알 바 아니니 우리는 시댁을 나와 넓고 깨끗한 남편 회사의 사택으로 이동했다. 남편 회사는 규모가 상당한 곳으로 해외에도 지사가 있는데 해외 지사에서 일본으로 단기 파견을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직원을 위해 언제든지 입주 가능한 사택이 몇 군데 준비되어 있다. 신우이는 본인이 들은 얘기와 전혀 다르지 않냐며 펄펄 뛰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은 신우이에게 우리가 울면서 매달리길래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게 됐는데 그런데도 내가 집안일도 안 한다든가 장 보러 갈 때마다 매번 돈을 어디에 썼냐고 따진다든가 하는 얘기를 떠들어댔던 모양이다. 어머님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을 좀 과장해서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애초에 같이 살 이유가 없었는데 기생충이라는 말까지 듣고서도 계속 같이 살 만큼 호구는 아니다. 우리에게 외면당한 어머님은 신우이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한 건 물론 당분간 얼굴도 보기 싫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신우이는 시도 때도 없이 나에 대한 험담을 들었던 것 같고 나중에 제대로 사과도 하러 왔으니 용서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님은 아니었다. 그 후 어머님은 혼자 지내게 되었고 수입도 없어져서 원래 알바했던 곳에 찾아가서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모양이지만 이랬을 당시에 근태가 좋지 않았다며 거절당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택에서 같이 살게 해달라고 몇 번인가 전화가 왔지만 남편이 억지도 정도껏 부려야지. 자업자득이잖아. 작은 집으로 이사든지 해서 조용히 살아. 딱 잘라서 거절했고 우리는 어머님을 차단했다. 어머님에게 우리가 이사한 아파트는 알려주지 않았고 입구는 비밀번호를 모르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찾아왔다 해도 들어올 순 없다. 건물에 들어왔다 해도 몇 호인지도 모를 거고 어머님의 집은 아직 대출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같이 살 땐 남편이 매달 갚았었지만 다시 상환이 밀리면서 결국 집은 날아갔고 예상대로 보증금 없는 좁고 낡은 집에서 사는 신세가 됐다고 한다. 아, 그리고 우리가 준 돈은 모아서 근처에 있는 도박장에 가서 썼다고 한다. 신우이가 어머님을 가리켜 나이 먹었다고 했었는데 맞다. 그러니 이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일 테고 아들도 딸도 당신을 외면하니 앞으로는 사는 게 생지옥이겠지만 뭐 어쩌겠나. 내 이름은 진지. 남편 진정환과 5살이 된 아들 진우와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출산휴가를 이용했고 휴가가 끝난 후 바로 직장에 복귀했다. 나와 남편의 원대한 꿈은 우리 집을 짓는 거였다.
다행히 나는 시내 중심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월급도 상여금도 잘 나왔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안일과 육아를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둘이 힘을 합친 결과 우리는 마이홈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남편은 혼자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걱정된다면서 새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나는 시어머니를 혼자 살게 둘 수 없다는 남편의 의견에 동의했다.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농촌 출신에 소박하고 투박하게 사시면서 5자녀를 길러내신 분이었다. 그랬던 분이 처음 접하는 도시 생활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브랜드가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동거 전에는 분명히 힘을 보태겠다고 했던 집안일, 육아도 남을 나라 했고 그거 며느리가 할 일이지 이 말만 계속했다. 집안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새로 사귄 친구분들과 놀러 다니는 게 일이고 집에 있을 때는 누워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 게 다였다. 그러면서 툭 하면 나한테 용돈을 달라고 압박하는 상황.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정도는 애교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급기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시비를 걸고 지적질을 시작한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잔업을 마치고 밤늦게 파김치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다. 식구들이 모두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낮잠을 푹 주무시는 시어머니가 아직 깨어 있었다. 직장에 다니는 것부터 트집을 잡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내가 들어오자 소리부터 질렀다. 넌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어디 가정에 있는 여자가 이 시간까지 싸돌아다녀? 어머님, 그렇게 큰 소리를 내시면 정한 씨랑 진우가 깨요. 그게 누구 탓인데? 밤새 놀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온 네 탓이지? 누군 뭐 이 시간에 큰 소리를 내고 싶어서 내니? 집에 어린애 놔두고 뭐하고 다니는 짓이냐 이 말이야 내 말은.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회사 일 때문에 늦어진 거예요. 그이한테도 오늘은 늦어질 것 같다고 미리 다 말해 놓았고요. 말만 하면 다야? 어디서 여자가 남편한테 집안일에 애까지 떠넘기고 말끝마다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네가 나가서 일을 하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유세야? 그래봤자 여자들 일 뻔하지. 나는 몇 번을 말했는지 셀수조차 없는 무의미한 말을 어쩔 수 없이 또 반복했다. 남자도 집안일이며 육아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된 지 오래예요. 그래서 네가 애한테 젖도 안 먹이고 뺀질거렸구나? 응? 아휴, 불쌍한 내 새끼. 깡통 애들은 분유나 먹고 자란 불쌍한 내 손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 네 탓이다. 억지 좀 쓰지 마세요. 모유가 안 되면 분유 먹여야죠.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이러세요? 진우도 아무 문제 없이 멀쩡하게 잘만 크고 있잖아요. 지금 멀쩡하다고 나중에 문제 없으란 법 있니? 나중 일을 걱정하는 거잖아. 출산휴가 끝나고 복귀해야 되는데 모유를 계속하는 건 힘들었어요. 이거 봐 이거. 또 회사 타령하네. 나는 자식 키우면서 그런 핑계거리 대본 적 한 번도 없다. 자고로 바깥일은 남자들 일이야. 나는 네 시아버지 내조하면서 자식 5을 오로지 내 손으로 키우면서 집안일, 자식 농사 허투루 한 적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제가 어머님처럼 집에서 전업주부로 살면 어머님도 용돈 펑펑 받았으면서 사는 건 포기하셔야 될 거예요. 어이구, 누가 들으면 네가 무슨 큰손이라도 되는 줄? 그거 몇 푼 번다고 큰소리는 재벌급이네. 기가 막혀. 시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을 더 퍼붓고 나더니 하품을 늘어지게 하면서 자기 방으로 건너갔다. 다음날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긴급 상황이라며 연락이 왔다. 회사에 있을 때는 긴급 상황 이외에는 연락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를 해뒀기 때문에 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았다. 무슨 내용인지 대신 전화를 받았던 부하에게 물어도 파악이 어려웠다. 설마 무슨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시어머니에게 묻자 보로령이 돌아왔다. 전화벨이 3번 울릴 때까진 받아야지. 넌 그 정도 비즈니스 기본 정신도 없니?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회사 타령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너 하는 일 뻔하다.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었어요. 벨이 3번 울리는지 어쩌는지 알 수도 없었다고요.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이신데요? 그게 큰일이 났다. 내가 지금 친구하고 온천 여행을 당일치기로 왔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준비해놨던 음식을 집에 그냥 두고 왔지 뭐니? 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집에 가서 그거 여기로 좀 가지고 와야 쓰겠다. 우린 지금 점심 먹을 거니까 우리 점심 식사 끝나기 전에 여기로 가지고 오면 돼. 여기가 어디냐면 어머님 잠시만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었어요. 힘들게 빠져나와서 전화드렸는데
설마 급한 일이란 게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급한 일이란 게 겨우 그거였어요? 겨우라니? 얘 말버릇 좀 봐? 시어미가 곤란한 상황이라는데 며느리가 손 놓고 있겠단 거야? 그게 아님. 넌 식구들끼리 서로 돕는 것도 필요 없다. 뭐 그런 뜻이냐?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저 지금 못 가요.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럴 시간에 벌써 왔겠다.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난리야. 내가 여자들이 회사에서 하는 일 모를까 봐서? 기껏해야 커피 타고 복서나 하면서 넌 시어미가 커피 타는 일만도 못하다는 거냐? 나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제가 용돈도 충분히 드렸잖아요. 집에서 있는 건 놔두고 그 돈으로 다른 거 사서 드세요. 너 그거 용돈 조금 줬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니? 시어미 말은 무시하고? 정말 그게 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루씩 따지면 몇만 원이지만 이번 달만 해도 100만 원도 넘게 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연금 나오는 거 있으시잖아요. 생활비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돈이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너 이제 시어미한테 설교까지 하니?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이래서 내가 얌전히 살림이나 하라는 거야. 나 돌아다니니까 입만 발랑 까져서. 결국 시어머니는 고급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먹고 그 돈을 내가 지불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고 물러섰다. 나는 당연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주의를 줬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무슨 약점이라도 잡은 것처럼 재미가 들렸는지 툭하면 일하고 있는 시간에 회사로 전화를 냈다. 그것도 사고가 났다, 급병으로 쓰러졌다 등등 위급한 상황을 위장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을 수도 없었다. 그 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우게 됐고 당연한 수순으로 회사에서도 엄중한 경고를 받게 되고 말았다. 결국 나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다. 시어머니의 양치기 전화 때문에 회사 일에 지장이 초래됐고 경고를 받은 상태다. 이렇게 지속되다가는 신용이 떨어져서 파트 근무로 강등될 위험성까지 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고 자고 있는 시어머니를 깨워서 셋이서 가족회의를 열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하고 안이 굽다는 투였다. 남편은 내가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시어머니가 사실이라고 시인하자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다.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따졌다. 파트 근무면 뭐 어쨌단 거야? 이참에 아예 회사를 그만두면 딱이겠구먼. 그게 집안을 위해서도 좋지. 뭐가 문제가 된다고 이래? 시어머니의 태도를 본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희 연봉이 내 2배도 넘어. 만약에 지희가 전업주부가 되면 어머니도 지금처럼 한가하게 놀러다니지 못할 거예요. 뭐라도 해서 집에 생활비 보태야 될걸요? 분위기 파악 좀 해요. 방세비 광을비 받아야 될 판이니까. 뭐? 시어머니 표정은 말 그대로 가관이었다. 망치로 한 대 맞은 사람처럼 얼어붙었다. 그래도 내가 남편이라고 체면 세워주려고 나하고 수입 차이 나는 거 어머니한테 말 안 했던 거라고요. 이게 무슨... 이 집도 지희 수입이 없었으면 지을 엄두도 못 냈을 거란 것만 알아두세요. 어머니도 지희한테 꼬박꼬박 용돈 챙겨받고 있잖아요. 그거야. 집안 살림을 지희가 꾸리니까 내 용돈도 거기서 주는 줄 알았는데. 뭘 좀 똑바로 알고 사세요. 그건 지희 월급에서 나온 거예요. 시어머니 갑질에 기가 찬 남편은 어머님 오빠인 외삼촌에게 이 문제를 상의했다. 시어머니가 외삼촌에게 꼼짝 못한다면서. 외삼촌은 손주들을 돌보는데 손이 부족했다며 시어머니를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하셨다. 외삼촌은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를 데리러 오셨다. 외삼촌 댁에는 지금 손주가 10명이나 있는데 그 애들을 돌보는 게 장난 아니라고. 잘 됐네요, 어머님. 그게 여자가 할 일이라고 늘 강조하셨잖아요. 예, 지희야, 나 좀 살려다오. 난 우아한 생활이 더 좋아.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던데요. 살펴가세요. 시어머니는 외삼촌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귀족놀이를 하던 때와는 달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안일이며 육아, 온종일 일만 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편하게 놀러만 다니느라 몸이 둔해졌는지 아니면 그렇게 자화자찬하던 주부 실력이 허풍이었는지 지금은 집안일이 서툴러서 야단 맞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내 이름은 고지식. 아내 한진자와 딸아이 상아와 셋이서 살고 있다. 평범한 회사원인 나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다. 그건 내 이름으로 학원을 차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였다. 대학 시절 학원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분야에 꼭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회사원이 됐고 바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먹사니즘에 쫓기다 보니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가족을 위해서 회사원으로 일하는 걸 불만으로 여긴 적은 없었다. 그만큼 나는 가족이 나 자신보다 우선이었다. 사실 아내는 자유분방한 성격이었고 전업주부면서도 딸아이 육아며 집안일을 나한테 맡겨놓고 혼자서 놀러나가는 일이 자주 있었다. 아내의 그런 성격을 모르고 결혼했던 것도 아니어서 그걸 트집삼아 부부싸움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요즘 들어 아내는 한번 놀러나가면 아예 날을 새고 아침까지 안 들어오는 날이 허다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만이 쌓여갔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아침에 들어와서 딸아이가 등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보는 둥 마는 둥 침대로 직행하는 아내. 나의 인내심에도 슬슬 한계의 벽이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들어온 아내한테 딸아이가 엄마! 라고 부르며 안기려 하자 엄마 피곤해 저리 가! 라면서 아이를 밀쳐냈다. 그 바람에 딸아이가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찧었고 울음을 터뜨렸다. 딸아이를 안아 일으키면서 그동안 응축되어 있던 불만들이 한순간 뿜어져 나왔다. 뭐하는 짓이야? 여태 뭐하고 놀다 개슴츠레한 얼굴로 들어와서 왜 애한테 폭력이야?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아내는 아침에 들어온 게 뭐 어때서? 난 자유를 누린 것뿐이야. 뭐 불만 있어? 라고 하더니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다. 나중에 곰곰이 되짚어보니 내가 좀 심했단 생각이 들었고 아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아이디어를 짜냈다. 마침 이번 주말은 결혼기념일이었다. 딸아이를 부모님께 맡기고 오래간만에 아내와 둘이서 근사한 곳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결혼기념일 당일 저녁 식사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일을 마무리하는 손이 바빠지고 있었는데 아내한테서 나 갑자기 일이 생겼어. 우리 저녁은 다음에 하자? 라인이 왔다. 그게 오늘 저녁보다 더 중요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약했던 레스토랑을 취소했다. 모처럼 계획을 세웠던 결혼기념일을 망치게 되자 조금 화도 났지만 명색이 결혼기념일에 싸울 수도 없고 이해하기로 했다. 마음을 추스르고 퇴근하면서 아내 선물을 사러 전자상가에 들렀다. 요즘 아내가 빠져있는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를 선물로 골랐다.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카메라를 들고 전자상가를 나왔는데 지하철역 앞 육교를 건너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다. 그리고 옆에는 모르는 남자가 함께였다. 그 순간 아내의 불륜을 의심했고 두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들키지 않게 뒤를 밟았고 두 사람이 멈춘 곳은 호텔 앞이었다. 손을 잡고 들어가는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다. 2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은 다시 호텔 밖으로 나왔고 나는 새로 산 카메라로 두 사람을 촬영했다. 불륜 증거는 손에 넣었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멘붕 상태가 지속됐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던 어느 날 연차를 소화하기 위해 휴가를 냈고 오후에 딸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는데 딸아이가 친구하고 둘이서 유치원 마당에서 조금 더 놀고 싶다고 했다. 두 아이가 사이좋게 놀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데 딸아이 친구의 아빠라는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의 불륜남이었다. 너무 놀라서 몸이 경직될 지경이었는데 잠시 후 불륜남의 부인도 등장했다. 두 사람 사이는 나쁘지 않아 보였고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딸이 상아하고 절친이에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했다. 나는 불륜남이 내 의중을 알아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어느 직장에 다니는지 물어봤다. 하필이면 딸아이 친구 아빠와 불륜이라니 저질 중에 저질 아닌가? 나는 아내와 불륜남에 대한 분노가 절정으로 끌어올랐고 증거사진을 손에 꼭 쥐고 아내와 이혼할 결심을 굳혔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선물이 있다고 말하고 이란 리플렉스 카메라를 건네줬다. 예상대로 아내는 뛸 듯이 기뻐했고 너무 좋다 진짜 고마워 라며 좋아했다. 카메라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하라고 하자 아내는 뭐지 하면서 화면을 체크했다. 다음 순간 낯빛이 파랗게 질렸다. 그것도 내 선물이니까 받아둬. 이혼 서류도 준비했으니까 사인하는 거 잊지 말고 라고 하자 아내는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봐. 진심은 아니었어. 용서해줘 라면서 무릎을 꿇었다. 그런 아내를 무시하고 위자료와 친권 문제를 얘기하자 상아는 엄마인 내가 키워야지 라면서 발끈했다.
지금까지 엄마 노릇도 다 내가 해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엄마 운운하며 친권을 고집하는 건 양육비를 챙기려는 욕심에 불과하단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목소리를 높여서 상아는 꼭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에 놀랐는지 자고 있던 딸아이가 거실로 나왔다. 상아야, 깼어? 그러자 딸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나 아빠랑 살 거야. 라면서 아내에게 너도 들었지? 라고 말해두고 딸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잠을 재웠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이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물론 불륜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생각이었는데 난데없이 내용 증명이 집으로 배달되면 부인이 당황할 것 같아서 불륜남 직장으로 보내기로 했다. 내용 증명을 받아본 불륜남은 곧바로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내 연락처를 물어봤고 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몇 번이나 사과했다. 가족에게만은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남의 가정은 파탄내놓고 자기 가정은 지키고 싶다는 말인가? 어이가 없었다. 집에는 본인이 직접 말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불륜남이 자신의 불륜을 부인에게 직접 털어놓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기 때문에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인 게 분명했다. 나는 그저 위자료가 입금되는 걸 기다리기로 했다. 얼마 후 아내와의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고 장인 장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장인 장모는 울면서 친권만큼은 양보해줄 수 없겠냐고 말했다. 나는 그동안 아내가 제대로 된 육아를 한 적이 없었다는 점과 무엇보다 딸아이가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려들었다. 그제야 장인 장모도 포기하는 모습이었다. 아내는 친권을 내가 갖게 되면서 양육비를 받아낼 가능성이 없어졌고 오직 위자료 지불만 남게 된 결론이 내려지자 울면서 나와 다시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고 매달렸다. 물론 내 입장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다. 아내를 집에서 내보내고 딸아이와 둘만의 생활이 시작됐다. 나는 위자료로 받은 돈을 미천으로 학원을 차렸다. 계기는 이상했지만 전부터 꿈꾸고 있던 보습학원의 원장이 된 나는 회사에 다녔을 때보다 딸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도 늘어났고 수입도 올라갔다. 그동안 아내가 낭비했던 돈도 더 이상 지출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돈도 절약이 됐다. 한편 딸아이를 위해서 본가에서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딸아이가 외로워하지 않게 노력했다. 부모님도 손녀가 가까운 곳에 살게 되자 무척 좋아하셨고 육아면에서는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큰 힘을 얻었다. 한편 전처는 나한테서 쫓겨난 후 자기 친정에서도 외면당하자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처럼 자유분방한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모든 불만이 불륜남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똥이 옮겨갔다. 급기야 불륜남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불륜 사실을 폭로했고 그 부부도 이혼을. 불륜남은 자신의 불륜을 집에는 끝까지 숨길 작정이었고 어떻게든 이혼만은 피해보려고 필사적이었던 모양인데 그런 와중에 전초가 자기 와이프한테 폭로를 해버렸으니 불륜남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화가 난 불륜남의 와이프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새로 지은 마이홈에 혼자 남게 된 불륜남에게 남은 거라곤 은행빚뿐이었다. 전초와 불륜남의 관계는 최악으로 변했고 철천지 원수가 됐다. 그런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초라하고 고독한 생활뿐이었다. 전처는 정기적으로 재결합을 원한다는 라인을 보내왔지만 그때마다 나는 선을 그었다. 듣자 하니 그동안 전업주부로만 살았던 전처는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했고 알바를 수도 없이 바꾸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있다고 한다. 딸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이대로 안 보고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중이다. 앞으로는 딸아이와 부모님을 모시고 편안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내 이름은 강인한 25살의 회사원이다. 3년 동안 사귄 여친 한진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결혼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현재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여친은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고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여친은 이틀에 한 번꼴로 내 아파트에 찾아왔고 반동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녀에 대해 발견한 거라면 아침에 못 일어난다는 점, 저혈압이라 아침에 눈뜨기 힘들고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아예 일어나지 못했다. 회사에 지각은 안 하는지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진자는 이난 씨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늦잠 잔 것뿐이야. 난 취하면 잠이 오는 타입이라서 다른 남자들 앞에서는 조심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귀엽게 쫑알거렸다. 귀엽고 사랑스럽기만 한 여친이었지만 결혼식이 3주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다. 진짜야, 너 오늘도 우리 집에 안 올 거야? 최근 들어 갑자기 발길을 뚝 끄는 여친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 벌써 일주일이나 우리 집에 안 온 거 알아? 내가 오늘 특별히 너 좋아하는 케이크 사왔거든? 이 케이크 유통기한이 3일인데. 미안해 자기야. 내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나 봐. 실은 나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았거든. 당분간 잔업도 많고 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아. 케이크는 자기 혼자서 먹어? 그럼 3일 연속 잔업을 한다는 거야? 내일 토요일인데? 내 말이 휴일인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만 끊자. 내가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일주일 만에 통화였는데 여친이 좋아하는 케이크까지 사놓고 점수 좀 따려고 했는데 제대로 대화도 못 해보고 전화가 끊어졌대. 그러다 며칠 후 정말 오래간만에 여친과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됐대. 하지만 여친은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대. 뭐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묻자 일 때문에 연락할 게 있어서 라면서 영혼 없는 대답만 되풀이했대. 나는 이제 손으로 꼽을 만큼밖에 남지 않은 결혼식에 대비해서 인사를 어떻게 할까 책도 찾아보고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열심히 생각을 짜냈대. 결혼식 때 인사하는 거 말인데 이런 건 어때? 아니면 이건 어때? 보고 있던 책에서 눈을 뗀 나는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친을 향해 말을 걸었다. 여친은 여전히 시선이 핸드폰에 고정되어 있었고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저기 우리 결혼식 인사 말인데. 옆으로 다가가서 더 크게 물었대. 뭐야? 여친은 감출 거라도 있는 사람처럼 핸드폰 화면을 황급하게 가슴에 갖다 댔대. 벌써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서. 미안. 계속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만. 그래? 회사에서 온 연락인데 그렇게 빙긋이 웃으면서 보고 있었다고? 일이 잘 풀려서 기분이 좋아서 그랬나 봐. 일도 중요하지만 곧 있으면 우리 결혼식이야. 누가 결혼식 까먹었을까 봐? 아까 물어본 거? 인사말이 거기서 거기지 뭐. 그런 성의 없는 대답이 어디 있어. 우리 평생에 단 한 번뿐인 날인데. 알아. 미안. 나 좀 전에 연락이 와서 회사에 잠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뭐? 오늘은 쉰다고 했잖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방금 말했잖아. 그럼 나 이만 갈게. 여친이 집을 나선 건 이미 저녁 시간이 다 돼서였대. 이 시간에 회사에 간다니. 어딘가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대. 결혼식 당일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대. 진자는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록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대. 가족분들 대기실에 가서 양쪽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대. 저혈압이라 원래 아침에 잘 못 일어나니까 늦잠을 잔 것 같은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서요. 장인 장모님은 고개를 못 드셨대. 면목이 없네. 이렇게 중요한 날에 지각을 하다니. 진짜 얘는 대체 어젯밤에 어디서 잔 건지 원. 어제 집에 안 들어왔어요? 난 진짜가 자네 집에 있는 줄만 알았지. 결혼식 시간이 다가왔고 식장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대. 맥없이 신부가 오기만 기다리는 우리 5명은 애가 타들어갔대. 그러던 중에 친구 한 명이 대기실로 뛰어들어왔대. 진자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대. 진자씨가 아직 안 왔다던데 사실이야? 그럼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네. 뭘 봤는데? 내가 어제 봤어. 진자씨가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호텔로 들어가는 거. 뭐라고? 잘못 본 거겠지. 결혼식 전날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아니야, 틀림없어. 내가 핸드폰으로 인증샷까지 찍어뒀어. 거리가 있어서 얼굴이 선명하진 않지만. 친구의 핸드폰을 두려운 마음으로 들여다봤대. 너무 멀었고 옆얼굴이라 잘 보이지 않았대. 하지만 헤어스타일, 분위기, 게다가 재킷과 스커트, 가방까지 진자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분명했대. 장인도 그 사진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대. 이놈은 진자 전남친이 분명해. 그럼 진자가 결혼식 전날 전남친과 호텔에서 보냈다는 겁니까? 나는 진자의 버릇들을 생각해냈다. 진자는 저혈압이라 아침에 못 일어나고 좋아하는 남자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 술을 많이 마신다. 그래서 대낮까지 늦잠을 자는 버릇이 있었다. 나는 친구가 찍은 증거 사진을 전송받았다. 장인 장모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고 했다.
결혼식 당일 신부가 전남친과 바람을 피우고 늦잠을 잤다. 그런데도 나는 바보같이 온갖 걱정과 함께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시간이 없어. 하객들은 다들 자리하고 있는데. 패닉 상태에 빠진 나를 구해준 건 부모님, 친구, 장인, 장모였다. 부모님들과 상의 끝에 결혼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 대신 하객들을 모시고 식사만 하기로 했다. 결혼식장에 들어간 나는 솔직하게 사정을 얘기했다. 양가 부모님들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다. 결혼식은 중지할 거고 축의금은 모두 돌려드리겠다는 말씀을 전달했다. 하지만 음식은 죄가 없고 편한 마음으로 만찬을 즐겨달라고 부탁드렸다. 처음엔 음식이 넘어가겠냐는 반응이었지만 모두들 내 결단을 이해해주셨고 나를 위로했다. 코스 요리가 마무리되고 한결 부드러워진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눴다. 그때 숨을 헐떡거리며 진자가 식장으로 뛰어들어왔다.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게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결혼식에 지각을 하고 말았어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 핑계를 대면서 마치 중요한 일이라도 처리하고 온 사람처럼 구는 태도에 하객 전체가 비웃음 모드로 전환. 나는 마이크를 들고 진자에게 말을 걸었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저렇게 입벌구가 되지? 하마터면 완전 진상녀하고 결혼할 뻔했어. 뭐라는 거야? 내가 대신 사실을 말해줄게. 너 전남친하고 뜨밤 보내고 늦잠 잤지? 뻔뻔하게 지금 거짓말했고 너한테 양심이란 게 남아있긴 해? 이난씨, 지금 무슨 망언을 하는 거야? 자기 나랑 결혼할 사이잖아. 근데 왜... 누가 결혼을 해? 지금 결혼식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양가 부모님, 하객들께 양해 구하고 우리 만찬만 즐기는 중이었어. 이유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진자는 그제야 갑자기 싸늘해진 분위기를 파악한 듯했다. 표정이 확 변하는가 싶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오해야. 무슨 얘기를 듣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게 분명해. 오해였지. 오해라는 워딩에 반응하자 진자는 울음을 멈추고 나를 봤다. 우리 사이에 아주 큰 오해가 있었던 건 인정. 나는 너를 반듯하고 좋은 여자라고 줄곧 생각했었어. 아니야, 오해라니까. 나 정말 일 때문에 늦었어. 난 증거를 보고 합리적으로 의심한 거야. 이래도 시침이 딸래? 사진을 본 진자는 더 이상 뻔뻔할 수 없었는지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음날 진자에게 결혼식 비용 5천만 원 전액을 청구했다. 위자료 2천만 원, 총액 7천만 원. 진자는 당연히 그만한 돈이 없었지만 진자 부모님도 그 돈을 책임져줄 생각이 없었다. 물론 불륜남 전 남친에게도 동등하게 2천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다. 그 일로 두 불륜 남녀는 대판 싸움이 났고 헤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식장에는 진자의 상사나 동료들도 하객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회사 일이라고 핑계를 대고 바람 피운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진자는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면서 오로지 빚을 갚기 위해 알바를 전전하는 중이다. 나는 결혼식 당일이나마 그런 최악의 여자와의 결혼을 피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우리 집엔 딸이 셋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장녀는 내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었다.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친척들도 농담 섞인 말을 건넬 정도로 아주 잘 컸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지방의 국립대학에 다녔다. 두 여동생은 사립고등학교에 입학이 예정되어 있었으니 최대한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려고 그랬던 것이다. 알바를 해서 자기가 직접 생활비도 벌어서 썼기 때문에 학비만 보내주면 된다고 했다. 부모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리광 좀 부렸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정도였다. 대학교도 무사히 졸업하고 일하면서 학자금도 스스로 갚았다.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사회인이 되고 몇 년 후 그런 우리 딸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아내에게서 들었다. 솔직히 딸 아빠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벌써 그런 나이가 됐구나 싶어서 서운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누군지 모르는 채로 네! 하고 받아봤더니 딸과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서 온 전화였다. 그런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잔뜩 흥분한 어투로 그가 한 얘기는 딸이 병원에 입원했고 지금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있다는 비보였다. 난 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채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러자 내 모습을 본 아내가 전화기를 뺐더니 자초지종을 듣고 상황이 파악됐는지 고마워요. 지금 바로 갈게요. 하고 전화를 끊더니 외출 준비를 시작했다. 난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다가 내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제대로 정신을 차렸을 땐 딸이 있는 병원으로 향하는 열차 안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마중 나온 딸의 남자친구에게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담당이에게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었다. 딸은 며칠 전부터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견디기 힘든 통증에 급하게 치료를 받아봤더니 신우신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하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외래 담당이와 입원 담당 직원 사이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입원 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단다. 외래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해보라고 해도 자긴 이미 연락해봤고 본인 책임이 아니라면서 더 이상 대응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 그렇게 병원에서 말씨름을 하는 사이 입원 절차가 늦어지면서 입원 수속을 기다리는 사이에 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러자 이번엔 입원병동 간호사가 나오더니 일단 빈 병실로 옮겨주었고 고통스러워하는 딸에게 잠을 자라면서 신우신염이죠? 원래 아픈 거니까 좀 참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다고 한다. 남자친구는 자기 눈앞에서 괴로워하는 딸에게 열심히 말을 걸고 아프다고 하는 부위를 쓰다듬어주곤 했지만 딸은 갑자기 의식을 잃고 말았다고 한다. 딸의 남자친구는 그때 딸이 숨을 쉬지 않는 줄 알고 새파랗게 질려서 바로 간호사 호출벨을 눌렀다고 한다. 그리고 딸이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는데도 신우신염이니까 괜찮아요. 금방 다시 눈 뜰 거예요. 라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시 호출벨을 눌러도 아무도 대응을 해주지 않길래 화가 나서 간호사실로 갔다고 한다. 그랬더니 마침 의사와 함께 회진을 돌고 온 수간호사가 막 돌아온 참이길래 길길이 날뛰면서 서둘러 딸이 있는 병실로 데려갔다고 한다. 그렇게 겨우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천만다행으로 호흡은 있었고 서둘러 중환자실로 옮겼던 모양이다. 그러한 자초지종을 듣고 나도 아내도 부하가 치밀었다. 오자마자 설명해준 의사에 조금만 더 처치가 늦었다면 위험했을 겁니다. 라는 말에 딸을 방치했다던 간호사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담당이라는 간호사는 이미 근무를 마치고 교대해서 그 자리엔 없었지만 입원 소속에 차질이 생긴 뒤 그 간호사가 병실로 안내하더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은 채 나가버렸다고 딸의 남자친구가 설명하자 의사도 간호사도 유구무원이었다. 싸늘한 분위기 속에 아내가 병원 고소할 거예요 라고 하자마자 의사와 수간호사의 얼굴이 한눈에 보기에도 새파랗게 질렸다. 하지만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당장은 반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들은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다. 후에 진행된 검사에서 딸에게 신우신염으로 인한 폐혈증 쇼크가 왔던 것 같다는 진단은 받았지만 앞으로 경과를 더 지켜봐야 했다.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며칠 뒤 딸은 의식을 되찾았다. 나도 아내도 남자친구도 그리고 막내들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다행히도 큰 후유증은 없었고 며칠 있다가 일반 병동으로 옮기기로 했다. 딸이 중환자실에 있는 사이에도 다들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병원 측에서는 높은 분들 여러 명이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고소만은 부디 다시 생각해달라면서 몇 번이고 사정했다. 병원에서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적어도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딸의 입원 비용도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는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액을 지원하겠다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돈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 간호사가 우리 앞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아내는 화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간호사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딸한테 뭐라는 거죠? 그건 무슨 약이죠? 거듭 확인하곤 했다. 일반 병동으로 옮기기 전엔 딸의 용태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바로 호출벨을 누를 정도로 심각하게 예민한 상태였다. 간호사들도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지나칠 정도로 딸의 상태를 체크하곤 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연신 사과했다. 아내는 진심으로 병원을 고소하려고 했었던 모양이지만 막상 변호사를 찾아가 봐도 다들 난색을 보였다. 병원을 상대로 고소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될 이득보다 시간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클 거라는 얘기도 들었다. 그래서
아내와도 몇 번이나 대화를 나눈 끝에 병원이 제시한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대. 여전히 아내는 합의를 받아들이면 딸을 죽게 할 뻔한 것도 용서하는 꼴이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지만 결국 딸이 엄마 이제 됐어. 나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 간호사가 너무했던 건 맞지만 다른 간호사분들하고 의사 선생님은 다 좋은 분이잖아. 병원도 진심으로 대응해주고 있고 하고 타이르자 얼어붙었던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알았다고 수긍했다. 아내가 합의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병원 측에서도 굉장히 안도하는 눈치였다. 물론 합의금은 받아서 딸에게 전부 전해주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쩌면 몇 년 뒤에 후유증이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럴 때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했기 때문이다. 물론 딸이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병원 측에 우리가 그 간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해고 처리를 했다고 하길래 아쉽지만 딱히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 그냥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대화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내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딸의 병실에서 깍 하고 비명이 들려 급하게 달려갔더니 병실엔 딸과 남자친구 그리고 아내가 있었고 너 때문에 병원에서 잘렸잖아. 남의 인생을 이딴 식으로 망쳐? 그리고 너 병원에서 합의금까지 받았지? 너만 잘 살면 다야? 위자료 내놔! 그 간호사가 난동을 부리며 병원에서 쓰는 메스를 휘두르는 바람에 남자친구가 딸을 지키려다 메스가 그의 팔을 스쳤다. 하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그 간호사를 제지했고 간호사는 난 잘못 없어. 내 인생을 망친 책임을 지란 말이야! 몸부림을 쳤다. 바로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간호사는 그대로 체포되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서둘러 응급처치를 받았다. 딸이 무사한 걸 확인하고서야 한시름 놓았다. 그리고 그 간호사는 이번 일로 실형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간호사로서의 인생은 끝이 났고 폐인으로 살게 되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지금은 딸도 건강을 되찾아 그때 그 남자친구와 부부의 연을 맺어 잘 살고 있다. 처음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땐 걱정하는 마음만 가득했지만 딸이 본인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그와 결혼한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내년엔 손주도 태어나고 복작복작해질 것 같다. 딸이 선택한 사람이 그 친구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내 이름은 김순돌. 아내 장미희와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25살쯤에 결혼해서 올해로 결혼 3년차를 맞이하게 됐으니 결혼기념일에 아내가 가고 싶어하던 리조트 호텔에 예약하기로 했다. 결혼하기 전엔 난 아내를 미인에다 다정하고 눈치도 빠른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한 뒤로는 성격이 180도 바뀌었다. 나와 평생을 약속하자마자 명품을 사달라고 조르기도 했는데 전업주부인 아내를 부양하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나는 그런 요청을 늘 거절했었다. 난 고향에선 나름 유명한 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봤자 평사원이라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사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내 수입으로는 기껏해야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큰맘 먹고 선물하는 정도였다. 아내는 매달같이 명품을 사달라며 조르고 거절하면 기분이 안 좋아져서는 나와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제멋대로인 모습에 나도 반발심이 들려던 참에 3번째 결혼기념일이 다가왔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여행 당일 리조트 호텔에 도착하자 아내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끊임없이 사진을 찍고 열심히 SNS에 업로드했다. 숙박비는 비쌌지만 기뻐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무리하길 잘했단 생각이 들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와인을 마시며 코스 요리를 즐기다가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는 걸 알아차렸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저기 오늘 결혼기념일 맞지? 선물 같은 건 없어? 라고 아내가 반문했다. 이 여행 자체가 선물이었다고 대답하자 아내는 질렸다는 듯 한숨을 쉬곤 명품백이 갖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기대를 저버려도 정도가 있지 라고 쏘아붙였다. 1박에 200만 원이나 하는 호텔에 묵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무리한 셈이었는데 명품백까지 내놓으라고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지금 내 수준에서는 이 여행이 최선이야. 그렇게 말했더니 아내는 입을 꾹 다물곤 지루하다는 듯 주변 사람을 둘러보며 혼잣말인 것처럼 저 부부는 좋겠네. 남편이 아주 잘 나가나 봐.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빨리 마무리하고 방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근처에 앉아있던 부부가 말을 걸었대. 대학교 동창인 김부자였대. 부인과 여행 중이라고 설명하는 김부자에게 아내가 기념일인가요? 아님 누구 생일인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니요, 무슨 날은 아니지만 휴가를 받게 돼서 그냥 한번 와봤어요. 그는 그렇게 답했다. 그러자 아내가 돈 잘 버시나 봐요. 무슨 일 하세요? 하고 물고 늘어졌대. 김부자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대답하자마자 아내의 안색이 확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와 김부자가 신나게 근황 토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저기요, 오늘 부부교환 안 할래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 나는 무슨 소리라는 거야? 실례잖아. 버럭하고 아내를 나무랐다. 그런데 김부자의 아내분이 전 좋아요. 우리 부부교환해요. 라고 하며 방긋 웃었다. 김부자를 쳐다봤더니 무슨 영문인지 나에게 눈짓을 하고 있었는데 난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저 분위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혼자 잔뜩 신이 난 아내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 마시고 싶어요. 하고 김부자에게 매달려서 그 자리를 떠났다. 남겨진 나와 김부자의 아내는 딱히 할 일도 없으니 호텔에 있는 바에서 한잔 하기로 했다. 김부자의 아내는 고급 샴페인을 주문하더니 사양하지 말고 마셔요. 하고 권했다. 처음 마시는 고급 샴페인 맛을 솔직히 제대로 알 리가 없었지만 기분 좋은 취기가 올라오면서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부인의 전화가 울렸다. 김부자가 걸려온 전화였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모양이었다. 서둘러서 김부자의 방으로 갔더니 속옷 차림을 한 아내가 김부자에게 달려들면서 육체관계를 강요하고 있었다. 난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그 광경을 영상으로 찍었다. 그리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얼른 안 떨어져? 화를 내며 억지로 김부자에게서 아내를 떼어냈는데 왜 이러는데? 난 너 같은 가난뱅이랑은 이혼하고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야! 라며 폭주하기 시작했대. 이혼? 내가 당황스러워하자 아내는 대기업 사원이라길래 결혼했더니 평사원의 월급도 바닥이고 완전 최악이야. 난 부자 아니면 관심 없어. 나 정도 미인이랑 결혼해놓고 명품 하나 안 사주는 게 말이 돼? 하고 내 자존심을 깎아내렸대. 아내의 숨결에선 술 냄새가 났고 아내가 만취했다는 것쯤은 금방 알 수 있었대. 하지만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한 말이 진심인 건 확실했대. 그리고 유부남인 내 친구를 깨어내려고 하다니 인성이 의심되는 행위였대. 난 더는 아내와 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젠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각방을 쓰자고 제안했다.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도 난 부자씨 방에서 잘 거니까 당신들은 나가! 하고 나와 김부자의 아내를 쫓아내려고 했다. 그러자 이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던 김부자가 저녁 먹으면서 너희 부부가 얘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어. 하고 오늘 떼더니 폭로를 시작했다. 김부자는 저녁 식사 때 날 막대하는 아내의 모습을 다 보고 있었고 부인과 함께 저 여자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편분이 불쌍해 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있자니 그 남편이 나라는 걸 깨닫고 말을 걸었더니 아내가 부부 교환을 제안했대. 그때 김부자와 부인은 내 아내를 살짝 혼내주려고 그 제안을 수락했대. 실상은 아내와 단둘이 있게 됐을 때 김부자는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 회사에 입사했는지 설명하고 아내가 마음가짐을 고쳐먹도록 설득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단둘이 있게 되자마자 술을 들이붓더니 취해버린 아내가 엄청난 힘으로 압박하기 시작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했던 거라고 한다. 김부자는 오늘 아내분이랑 같이 있기 싫으면 우리 방에서 아침까지 술이나 마실래? 라는 제안을 했다. 두 사람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거절했지만 너 쌓인 거 많잖아.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아침까지 내가 다 들어줄게. 재차 권하길래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하기로 했대. 아내는 나만 꺼지라는 거야?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하고 끝까지 날뛰었지만 무시하고 방에서 내쫓았다. 김부자 부부와 밤새 술을 마시다 보니 사이좋은 부부의 모습과 김부자를 향한 부인의 애정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그러다가 난 문득 깨달았다. 결혼이란 이래야 하는 거였다. 난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다음날 체크아웃하려고 내려갔더니 아내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젠 너무 취해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변명을 나는 됐어. 당신하고는 이혼하기로 결심했어.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유부남한테 손대려는 여자하고는 같이 못 살아. 냉정하게 잘라냈다. 그러자 아내는 이혼? 농담이지? 그 정도로 이혼하는 사람이 어딨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런 모습에도 내가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자 울면서 자기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 바로 장인 장모님이 집으로 달려와서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명하게! 하고 나에게 화를 냈다. 그래서 난 아내가 김부자를 억지로 덮치려고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두 분께 보여드렸다. 이거 부정행위 맞죠? 하고 일러 바쳤더니 두 분의 분노는 아내를 향했다. 울먹이며 변명을 늘어놓는 아내를 데리고 떠나시겠다면서 두 분은 나에게 여러 번 사과하셨다.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달라고 설득하셨지만 애초에 금전감각이 서로 맞지 않았던 것도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뒤 배웅했다. 그리고 무사히 아내와 이혼이 성립되었다. 다시 독신이 된 난 조금씩 직장에서 신임을 얻을 수 있었고 2년 후엔 크게 출세해서 월급도 많이 올랐다. 마침 그즈음 거래처 여직원과 술자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의기투합하게 되었고 연인이 된 우리는 동거하기 시작했다.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아서 싸울 일도 없고 사이좋게 잘 살고 있다. 아내는 이혼하고 필사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시골에 사는 친척의 농사일을 돕고 있다고 한다. 부모님한테도 손절당해서 돌아갈 곳이 없어진 아내는 명품 같은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산골에서 계속 살게 될 운명인 것 같다. 그것도 자업자득이니 동정의 여지가 없는 건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픈 사실이다. 사이다 무비튼. 원래는 남편과 나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시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아지신 일을 계기로 남편이 나한테 시댁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좋은 분들이었고 시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돌봄 문제로 힘들어하신다면 가족으로서 나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좋은 마음으로 남편 말에 동의했다. 우리가 시댁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덕분에 훨씬 힘이 덜 든다면서 우리한테 고마워하셨다. 시아버지도 항상 고맙다고 하셨고 그렇게 몇 년간 시부모님을 도와 시할머님을 돌보며 살았고 마지막 임종도 가족이 모두 같이 지켜봤다. 시할머님을 돌보는 건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야 했지만 남편의 할머니면 내 할머니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남편은 누나와 여동생이 한 명씩 있었는데 시할머니 병시 중으로 힘들었던 시기에는 두 사람 다 거의 시댁에 발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친정에 오는 부담감이 줄어들었는지 갑자기 시댁에 오는 횟수가 많아졌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들을 두고 힘들 때는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더니 지금은 뭐하러 계속 오는지 모르겠다면서 탐탁지 않아 하셨다. 솔직히 나도 시어머니 생각에 100% 공감했지만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짜증, 부담, 스트레스 그런 건 거의 없었고 또 왔네 뭐 그런 정도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작은 시누이가 왔다 가고 나면 화장품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양이 확 줄어있거나 했다. 처음에는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싶었는데 몇 번 반복되고 나서는 시누이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이 얘기를 시어머니, 남편한테 해야 하나 고민이었다. 막상 얘기하려고 하니 시부모님한테는 친딸이고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간만 가지고 얘기했다가는 집안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기도 하고 쉽게 말이 나오질 않아서 혼자서 소갈이하고 있었다. 문제는 내가 워낙 민감 피부라 기초 화장품 세트가 몇십만 원이나 하는 고가여서 타격이 크다는 점이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말았다. 문제가 발각된 것은 그날도 평소처럼 화장품을 발랐는데 느낌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얼른 얼굴을 씻었다. 다시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확인했더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원인이 뭔진 모르겠지만 절대 바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사용을 중지했고 여분으로 사뒀던 새 것을 꺼내서 얼굴에 발랐다.
제일 먼저 의심이 간 건 당연히 신우이였지만 그동안 화장품을 훔쳐가긴 했어도 이물질을 투척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신우이가 한 짓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고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건지 뭔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새로 꺼낸 화장품이 확 줄어들어 있었다. 시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출근한 사이에 신우이가 왔다 갔다고 하셨다. 이번에도 역시 범인은 신우이가 분명했다. 처음엔 티 안 나게 가져가더니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모른다고 생각한 건지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지면서 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변했다. 이렇게 가다가는 화장품 값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남편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하필 그날부터 3일간 출장 일정이 잡히고 말았다. 출장에서 돌아오면 얘기하기로 하고 얼마 안 남은 화장품이라도 털어서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코를 자극하는 특이한 악취까지 풍겼다. 대체 자기 얼굴에도 바르고 있는 화장품에 왜 굳이 이물질을 투척하고 가는 건지 그 부분은 정말 이해가 안 됐고 일단은 절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다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방으로 오셨다. 요즘 들어 큰 시누이가 계속 내 방에 들락거리는 게 미심쩍어서 왜 그 방에 들어가냐고 물었더니 내가 재미있는 DVD를 갖고 있어서 빌렸는데 그거 돌려주려고 한 거였다고 말했다는 거였다. 시어머니도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궁금하다면서 재미있는 드라마면 어머님도 보고 싶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고 번쩍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었다. 그동안 작은 시누이만 내 방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큰 시누이도 같은 패였다는 사실이었다. 화장품을 가져간 범인은 작은 시누이지만 아마도 화장품에 이물질을 투입한 건 큰 시누이 짓이 분명했다. 작은 시누이가 화장품을 덜어가면 큰 시누이가 남는 화장품에 이물질을 투입한 가설이 완성됐다. 다행이라면 내가 이상을 감지하고 화장품을 교환했단 사실이다. 남의 화장품을 상습적으로 훔쳐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물질을 넣는 만행까지. 나도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작은 시누이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더니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얼굴로 다짜고짜 내 머리채를 잡았다. 야, 너 뭔 짓 했어? 내 얼굴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장 위자료 내놔!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당장 그 손 못 놔? 뭐 하는 거야 너? 우리 셋이 얽히고 설켜서 몸싸움하는 와중에 시아버지가 오셔서 억지로 시누이를 나한테서 떼어놨다. 새빨갛게 부어오른 시누이 얼굴을 보고 나도 깜짝 놀랐지만 왜 이러는 건지 먼저 설명부터 하라고 시누이에게 따졌다. 그러자 시누이는 나한테 삿대질하면서 이 여자가 내 화장품에 이상한 거 넣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 얼굴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 당장 치료비부터 내놔. 1,000만 원 안 가져오면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열을 내길래 그런 이유라면 제가 아니라 형님한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작은 시누이는 물론 시부모님도 뭐? 라며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내친 김에 요즘 내 화장품이 자꾸 없어져서 고민하고 있던 일이며 이물질까지 투입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완전히 열을 받아서 큰 시누이를 호출하셨다. 시댁에 도착한 큰 시누이가 작은 시누이 얼굴을 보더니 깜놀했다. 그래서 내가 형님이 넣은 이물질 때문에 작은 아가씨 얼굴에 발진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라고 내가 확인시켜주자 큰 시누이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다. 나는 아니야. 난 스킨에만 조금 섞은 게 다야. 라고 시누이가 자백이나 다름없는 말을 하자 시아버지가 시누이들한테 둘 다 당장 꿇어 앉아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고 시아버지가 나서서 두 딸에게 진상조사를 시작하셨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두 사람은 내가 시댁에 사니까 지출이 줄어들었을 거고 돈을 모으고 있을 거란 생각에 약이 올랐던 모양이다. 그래서 작은 시누이는 내 화장품을 훔쳐가는 걸로 안갚음하려고 했고 큰 시누이는 내가 시댁에서 기분 나쁜 일을 겪게 되면 동거하는 게 싫어질 테고 그럼 이 집에서 나갈 거라고 기대했던 모양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시할머니한테 들어가던 돌봄 비용도 안 들어가고 여윳돈이 전부 딸인 자기한테 올 거라고 기대하고 저지른 일이었다. 그렇다고 하바네로 소스를 화장품에 섞을 생각을 하다니 악녀도 차원이 다른 부류가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만약 내가 중간에 확인 안 하고 그냥 얼굴에 발랐으면 아마 나는 작은 시누이 얼굴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형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다.
시할머니가 계실 때는 행여 자기들한테 뭐라도 시킬까 오지도 않더니 자기들이 시댁에 와서 고생할 일이 하나도 없게 되자 입속 챙기기만 급급해서 인간의 도리도 저버리고 정말이지 말이 안 나왔다. 하지만 시누이들의 몰상식한 행동을 시부모님은 간과하지 않으셨다. 특히 인간성의 하한선을 상실한 큰 시누이는 하바네로 소스 투척을 위해 아슬아슬하게 변색이 되지 않는 양을 계산해서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극민감 피부인 내가 만약 그 화장품을 진짜 얼굴에 발랐다면 작은 시누이보다 훨씬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말씀드리자 화가 난 시부모님은 절연을 선언하셨다. 작은 시누이는 이제 내 얼굴은 어떻게 하면 좋냐며 시부모님을 붙들고 울고불고 난리쳤지만 자업자득이니 네가 알아서 하라는 말이 돌아오자 아프다, 따갑다, 이 얼굴로 어떻게 사냐며 생 난리를 쳤다. 시부모님은 딸들 대신 사과한다면서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였고 2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철저히 감시하겠다면서 거듭 미안하다고 하셨다. 출장 중인 남편에게 직접 전화까지 하셔서 미안하다고 하셨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시누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위자료를 요구했다. 화장품을 쓰기 전에 눈치채서 내 얼굴은 무사했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이 일을 큰 시누이 남편과 작은 시누이 약혼자에게도 모두 알렸다. 그 결과 작은 시누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무리 가족이지만 명백히 도둑질이라며 파혼당했다. 결혼은 물거품이 되고 얼굴도 당분간은 그 상태로 쭉 가게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큰 시누이는 이혼당했는데 사람 얼굴 바르는 곳에 독극물을 투척한 거랑 뭐가 다르냐며 엄마가 인간 이하면 아이들에게 독이 될 뿐이라고 남편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2 사람은 이게 다 내 탓이라고 했지만 그 2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말은 통하지 않았다. 그 후 작은 시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부가 원상태로 돌아오긴 했다는데 파혼한 약혼자가 파혼에 대해 책임지라며 위자료 청구서가 날아왔다고 한다. 큰 시누이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악녀 같은 만행이 SNS로 퍼져나갔고 그런 인간은 절대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면서 기피 대상으로 등극하고 말았다. 시부모님이 이미 절연을 선언했기 때문에 앞으로 2 사람이 시댁에 오는 일은 없을 거다. 큰 시누이는 이혼당한 후 집도 없고 수입도 없고 현재 노숙자 신세가 됐다고 하는데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중이라고 본다. 시어머니와 둘이서 시할머니를 돌보느라 힘들게 고생할 때는 나 몰라라 했던 2 사람. 좋은 것만 쏙쏙 골라 가지려고 했던 이기심에 철퇴가 가해졌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는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호구남, 54살의 독신, 직업은 회사원이다. 이 나이에 혼자 산다고 하면 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솔직히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이유는 단 하나, 악처와 고약한 딸한테서 이제야 겨우 벗어났기 때문. 전처인 고진숙과는 내가 32살일 때 결혼했다. 아내는 이혼 경력 1번과 2살 된 딸이 하나 있었다. 아내가 딸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자가 도망을 갔고 어쩔 수 없이 싱글마더가 됐다.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던 아내는 내가 일하는 회사에 주문 도시락을 배달하러 매일 왔었다. 항상 웃는 얼굴, 활기차게 일하는 그녀의 모습에 나는 첫눈에 반해버렸다. 내가 먼저 아내에게 말을 걸었고 처음 둘이서 만났던 날 아내가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도시락 가게 말고도 신문 배달까지 하면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알고 난 뒤 나는 아내를 더 좋아하게 됐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이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아내에게 고백하고 연인으로 발전. 다시 1년 후에 결혼하고 우리 셋은 드디어 가족이 됐다. 딸아이 재아는 아직 2살이었고 함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를 아빠로 받아들였다. 딸아이 관점에서 나는 너무 당연하게 그냥 아빠였다. 우리 셋은 사이좋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성공한 듯 했는데
딸아이가 10살이 됐을 때 아내와 같이 딸아이 운동회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딸아이가 내 친구가 나더러 아빠랑 하나도 안 닮았대. 라는 말을 했다. 아내는 필사적으로 누가 그런 말을 해? 네가 아빠랑 닮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둘러댔지만 나는 이제 딸아이한테도 사실을 말해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딸아이를 속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비밀로 해도 언젠가는 분명히 알게 될 일인데 계속 거짓말로 잠깐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다가는 결국 딸아이의 상처를 더 키우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상의한 후 딸아이에게 사실을 말해줬을 때 딸아이는 당연히 놀랐고 감당이 안 되는 모습이었지만 곧 그래도 나한테 아빠는 아빠뿐이야. 라고 말하는 딸아이의 의젓함에 한없이 행복했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여전히 행복한 가족으로 잘 지냈고 다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딸아이가 22살이 되던 해 사춘기 때도 나하고 별 문제 없이 대화를 나누던 딸아이가 갑자기 나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나이 탓인지 몸에 살이 붙고 중년 남성 체형이 된 점을 지적하면서 징그러워! 라며 말끝마다 쏘아붙였다. 말투만 그런 게 아니라 저녁 먹는 시간을 나하고 겹치지 않게 한다거나 내가 샤워하려고 하면 보일러를 꺼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려는 게 느껴졌다. 아내는 이상하게 변한 딸아이를 두고 얘가 다 늦게 반항기가 왔나 봐 라며 태평하게 말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아내마저 변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였고 집안일이며 요리를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것만 차별하기 시작했다. 아내와 딸은 스테이크, 비프 스튜를 먹으면서 나는 난데없이 젓갈에 맥주 한 잔만 덜렁 있는 날이 허다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아내에게 직선적으로 물어보자 아내는 당신 배 나온 것 좀 봐. 내가 창피해서 그래. 앞으로 저녁은 그것만 먹어. 라고 했다. 옆에서 딸아이가 정 배고프면 편의점 가서 몰래 사 먹고 오던가. 라고 비웃었다.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 가는 게 없었다. 그런 생활이 2년 정도 계속되던 어느 날 집에 있는 게 힘들어진 나는 이혼을 생각하게 됐다. 한편 딸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빠로서 내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행동에 옮기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전 말도 안 걸던 아내가 대뜸 할 얘기가 있다며 거실로 나를 불렀다. 아내는 말하기도 귀찮다는 투로 재아가 결혼할 거래. 곧 결혼식인데 당신은 결혼식에 초대하기 싫대. 무슨 말인지 알지? 라고 했다. 그래? 결혼한대? 그거 잘 됐네. 근데 왜 나는 오지 말라는 거야? 라고 아내에게 묻자 당신처럼 멧돼지 같은 사람을 아빠라고 하고 싶지 않대. 그래서 양가 상견례도 나 혼자 가기로 했어. 라며 내가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그때 마침 딸아이가 집에 들어왔다. 왜 거실에 나와 있고 난리야? 얼굴만 봐도 짜증나. 라며 신경질을 부렸다. 엄마한테 결혼한단 말 들었다. 축하한다 재아야. 라고 축하말을 건네자 결혼식에 당신 같은 사람 오는 거 딱 질색이거든? 쪽팔리니까 절대 올 생각하지 마. 끼지 말라고. 라며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내뱉었다.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나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 딸아이에게 걱정하지 마라. 나도 그 결혼식에 갈 생각 없다. 라고 하자 고맙네. 덕분에 쪽팔림은 면했네. 라고 하더니 아내와 하이터치. 나는 작은 소리로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다. 라고 하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딸아이 결혼식 날 이혼 서류를 두고 집에서 나올 결심을 한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아내와 딸은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고 다가오는 결혼식 얘기로 매일 흥분 상태였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됐다. 아내와 딸아이가 결혼식장에 간 후 나는 서명이 들어간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집에서 나왔다. 트렁크에 짐을 싣고 시동을 걸자 처음 만났을 때 예쁘고 사랑스러웠던 딸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올랐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결혼식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딸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만 보고 나오기로 하고 조심스럽게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별로 없는 구석에 잘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허구남 씨? 라고 누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뒤를 돌아보니 거래처 사장님이었다. 왜 이런 데 서 계세요? 라고 묻는 말에 할 수 없이 사정을 말하자 이번엔 딸아이 이름을 물었다. 제 딸은 공재아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사장님이 그 아이라면 오늘 내 손주랑 결혼할 신부인데? 라며 놀라는 반응. 딸아이는 신랑한테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빠는 없다고 했고 애초부터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한 모양이었다. 그뿐 아니라 결혼식에는 이미 친부가 와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친부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고 나 모르게 아내가 계속 연락을 해온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였다. 자기를 길러준 새아빠를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다니 인간성이 의심스럽다며 화가 난 사장님은 나를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주셨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치워. 그래야 후회가 없어. 사장님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듯 어깨를 토닥인 후 신부 대기실 문까지 직접 열어주셨다. 문이 열리자 아내와 신랑, 신부, 그리고 내 또래로 보이는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딸아이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대체 왜 왔어? 징그러운 인간. 라고 경로. 내가 그것보다 이 사람 대체 누군데 여기 있는 거야? 라고 묻자 우리 친아빠야. 아저씨보다 훨씬 잘생겼지? 라고 말했다. 딸아이 친부는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남자는 아무리 봐도 동일 인물로 보이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내에게 다시 한번 당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사람 왜 데리고 왔어? 둘이 무슨 관계야? 라고 따졌다. 아내는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다. 당신이야말로 무슨 헛소리야? 라며 내 말을 부정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신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결혼식 중지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그 당황한 딸아이는 뭐래니? 갑자기 뭐 하자는 거야? 라며 소리쳤다. 그러자 신랑이 너 나한테 엄마하고 둘이서 산다고 했었지? 난 거짓말하는 사람하고는 평생 같이 살 수 없어.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한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할 수 있어? 사람의 도리가 아니잖아. 게다가 뭐 징그러운 인간? 너랑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더니 결혼식 스태프를 불렀다. 딸아이는 아니야. 이 사람 우리 아빠 아니야. 라면서 산증인을 앞에 두고도 거짓말로 변명을 늘어놨다. 나는 아내와 처음 보는 남자를 향해 다시 한번 무슨 관계인지 추궁했다. 내 말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더니 사장님이 나서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신 딸을 결혼 사기로 고소하는 수도 있어요. 라고 압박했다. 나도 물러서지 않고 흥신소 사람 붙이면 바로 답 나오는 일이야. 라고 가세했다. 그러자 아내가 겁을 먹었는지 남자와의 관계를 실토했다. 두 사람은 2년 전부터 불륜 관계였고 아내는 불륜 상대를 친부로 둔갑시켜서 나를 방해물로 만드는 작전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다. 아내는 아빠가 젊은 여자랑 바람난 것 같아 라는 거짓말로 딸아이를 선동했고 그 결과 화가 난 딸아이는 나한테 폭언을 퍼붓기 시작한 거였다. 드디어 궁금해했던 진상을 알게 되고 딸아이가 아내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후 나는 아내와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 돈으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를 구매했다. 아내는 불륜남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인데 알고 보니 불륜남은 가정이 있는 남자였고 바로 관계가 끝나고 말았다. 이혼 후 그동안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도 바로 매각했다. 현재 전처는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서 일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들었다. 딸아이는 결혼이 파탄나고 신랑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후 충격이 컸는지 회사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한다. 직장도 잃고 집마저 없어지자 나한테 연락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나는 독하게 마음먹고 부탁을 거절했다. 딸아이는 앞으로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